세계 거의 모든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특허료를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ARM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두고 중국 화웨이 기업을 강력하게 위협한 기업이 바로 영국의 ARM입니다. 영국의 ARM 반도체 설계를 기반으로 화웨이는 반도체 제품과 차기 독자적인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영국의 ARM사의 설계는 화웨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퀄컴, 애플까지도 특허료를 내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 수십억 개의 IT 기기 중 90%가 ARM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세상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반도체 업계에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집니다. 4년 전 ARM을 인수한 소프트뱅크가 매각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손중희 대표의 소프트뱅크가 불가피하게 ARM 매각을 검토한다는 소식은 크나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5G 시대 세계 IT 시장의 경쟁 우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인텔, 애플과 엔비디아, TSMC 등등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이들 기업들의 반응과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8월 초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프트뱅크가 골드만삭스와 함께 ARM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매각하거나 주식시장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RM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현재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990년 영국의 에이콘 컴퓨터와 VLSI, 애플이 합작회사 형식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ARM의 주력 분야는 각종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 중앙처리장치입니다. 1990년대 당시는 반도체를 설계, 개발하고 생산까지 하는 종합반도체, IDM 형태가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ARM은 CPU 분야의 최강자인 인텔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인텔이 칩 성능에 주력했다면 ARM은 소비 전력 최소화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인텔과 삼성 등이 직접 칩을 제작하고 판매한다면 ARM은 칩 설계만 하고 로열티를 받는 사업 모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전력 틈새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인정을 받게 됐고 ARM 설계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많아지자 자연스럽게 전 세계 시장 지배력은 커졌습니다. 세계 3대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의 엑시노스, 퀄컴의 스냅드래곤, 애플의 A 시리즈는 모두 ARM 지식재산권 IP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들입니다. 2000년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등장은 저전력 소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ARM 입장에서는 커다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러한 ARM의 미래 가치를 보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중 회장이 ARM 회사를 35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분을 전부 인수한 것입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4년 만에 소프트뱅크가 다시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시장을 크게 유동시키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투자했던 위워크 등 몇몇 큰 사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고 그 와중에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입니다. 비전펀드, 공유 오피스 위워크 투자 등등 손실의 규모는 무려 30조 원에 달하며 2016년에 인수한 ARM 인수 대금에 육박하는 규모인 상태입니다. 결국 소프트뱅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미국의 T-모바일 지분 22조 원을 도이치텔레콤에 매각했고 그 다음 순서가 ARM이라는 것입니다. 매각세를 부어진 것은 이렇듯 막대한 부채 규모에 기인하고 있으며 마침 해결해야 할 부채 규모가 ARM을 인수했던 금액에 육박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막대한 비용으로 ARM을 인수한 소프트뱅크는 ARM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ARM은 과도한 매출 압박에 시달려 왔다는 것입니다. ARM이 직접 반도체 개발에 뛰어드는 것은 협력사들과 하루아침에 경쟁사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프트뱅크와 입장차가 커서 매각설이 불거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40조 원에서 50조 원 이상에 달하는 ARM을 인수할 기업은 없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인텔은 반독점법에 걸릴 수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고 AMD는 외형은 74조 원가량이지만 실제 현금 보유액은 2조 원에 불과해서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애플과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50조 원은 역시 부담스러운 규모이고 삼성전자 또한 보유액이 100조 원이 넘지만 이 또한 50조 원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편 IT 업계 다크호스로 그래픽카드 제조에서 AI 인공지능 영역까지 확대하며 GPU 기술 보급 후 인공지능 생태계를 주도한다는 엔비디아가 떠오릅니다. 만일 엔비디아가 인수에 성공한다면 세계 모바일 시장에서 CPU와 GPU, 즉 그래픽 저장 장치를 모두 장악하게 되며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엔비디아는 CPU 세계 시장의 절대 강자인 인텔의 시가총액을 이미 넘어선 회사로 최근 ARM과 몇 주간 물밑 협상을 했지만 관심 수준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ARM 역시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모바일 프로세서 및 사물인터넷 LOT 시장에서 표준 마련에 앞장서고 있고 엔비디아가 인수할 경우 반독점법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인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다면 관련 특허를 폐쇄적으로 운영한다거나 특허료를 높게 받는 등의 정책을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부문 1위를 목표로 엑시노스 같은 모바일 AP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이어서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해집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1월 삼성은 모바일용 CPU 자체 개발 프로젝트인 몽고스를 멈추고 ARM 기반의 모바일용 GPU를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금 압박에 빠진 소프트뱅크 입장은 ARM을 매각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반도체 시장은 크게 술렁이지만 손정희 회장은 현재 신묵 중에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ARM 매각설은 반도체 회사의 제조 공장 유무에 따라서도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의 추후 방향 모색에 다양한 이슈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는 크게 팹리스와 팹, 즉 파운드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팹은 영어로 제조와 제작이라는 뜻인데요. 팹리스는 말 그대로 반도체 생산 공장을 두지 않고 설계와 개발만 하는 것으로 모바일 SoC 칩을 만드는 퀄컴과 브로드컴,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팹, 즉 파운드리는 반도체 생산 공장을 두고 설계대로 생산만 하는 것으로 대만 TSMC,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류는 삼성과 인텔, 마이크론처럼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하는 종합 반도체, 즉 IDM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류는 반도체를 개발할 경우 200단계가 넘는 초정밀도의 공정의 특성상 개발과 생산의 효율을 위해서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은 최신 반도체 생산 공장을 설립한 뒤에 다수의 팹리스 기업의 라이선스 생산을 유치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내놓은 ARM 역시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함께 대표적인 IDM 업체인 인텔이 7나노미터 CPU 출시를 2023년까지 미루며 한계를 털어놓았고 ARM 같은 팹리스 회사로 전향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은 그간 주요 제품을 자체 생산을 고집했지만 고도화되는 파운드리 기술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현지 언론에서는 인텔이 TSMC의 6나노 반도체 관련 위탁 생산을 의뢰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무려 18만 장 규모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B2B 회사로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한 단계 앞선 미세공정 기술의 세계 최강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매출 11조 9,996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TSMC의 기술력은 팹리스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팹리스 기업으로는 AMD가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인텔의 아성에 밀려서 2012년에는 주가가 2달러까지 떨어지며 TSMC와 손잡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파산 직전에 TSMC 덕분에 7나노 CPU 제작에 성공하면서 인텔보다 앞선 제품을 선보이며 반등한 것으로 2009년 파운드리 분야 분사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인텔과 함께 세계 종합반도체 기업의 양대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메모리, 팹리스, 파운드리 등 반도체 산업에 속하는 모든 분야를 진행합니다. 메모리 분야는 세계 1위로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파운드리 분야도 세계 2위로 18.8%를 점유하고 연매출 4조 3,676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시스템 분야 1위를 목표로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을 때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이 핵심 기술 유출을 꺼려서 종합 반도체 회사인 삼성에 파운드리 물량을 안 줄 거라고 우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IBM이 차세대 전략 제품인 서버용 CPU IBM 파워 10 프로세서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하자 이 같은 우려는 사그라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7나노 제품을 출하한 데 이어서 올해 2분기 5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가는 등 초격차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TSMC 추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사는 삼성전자와 TSMC 뿐입니다. TSMC에 비해서 세계 팹립스 업체들과의 네트워크가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인맥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이 부회장이 미국의 앨런 앵커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팀 쿡 애플 CEO와 만난 뒤에는 양 회사 간 소송이 대거 취하된 전례가 있었고 2016년 로메티 당시 IBM 최고 경영자 CEO를 같은 행사에서 만나서 산책하면서 5세대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을 나눈 후에는 IBM과의 협력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파운드리 점유율 15.9%에서 2분기 18.8%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만 TSMC와의 격차도 38.2%에서 32.7%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빠른 행보는 대만 친 IT 매체 디지타임즈가 삼성의 기술력 흠집내기 기사를 보도하며 그 위기감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TSMC는 내년 물량 외에 화웨이의 주문 생산을 더 이상 포기한 상태로 화웨이 매출 비중이 14%에 달해서 다른 고객 유치가 급한 상황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TSMC 양자 구도에서 TSMC는 삼성과 거래 중인 퀄컴 등의 물량을 뺏어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 초조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 등 메모리 반도체에서 쌓은 초소형, 저전력 반도체 노하우를 활용해서 파운드리에서도 기술 차별화에 성공하며 최근에는 반도체 초격차 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직 적층 기술을 시스템 반도체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기술 개발의 성공은 이재용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력과 함께 퀄컴, 엔비디아, 바이두에 이어서 IBM까지 고객사로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나노에 이어서 5나노, 4나노 기술 개발에 가속도를 내며 삼성의 리더십을 더욱 확대하는 추동력이 되고 있습니다.